국화 향이 무겁게 가라앉은 장례식장 안은 인공적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낮은 흐느낌과 엄숙한 클래식 음악이 뒤섞여 공간을 채웠지만 그 무엇도 제단 중앙에 놓인 큼지막한 영정사진 속 여인의 미소만큼 선명하지는 못했다. 사진 속 한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박제한 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살아생전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총기와 따스함이 흑백 사진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은 굳건한 바위처럼 영정사진 옆을 지키고 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비통함이 완벽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 꽉 다문 입술, 그리고 이따금씩 고통스럽게 떨리는 어깨까지 그의 모든 것은 슬픔 그 자체를 연기하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그의 깊은 슬픔에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는 그럴 때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차가운 안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서연의 존재는 그에게 빛나는 왕관인 동시에 목을 조르는 족쇄였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사업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야망이 비도덕적인 영역으로 확장될수록 거추장스러운 감시자가 되어갔다. 이제 그 감시자가 사라졌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의사조차 의심하지 않은 완벽한 자연사였다. 이제 진성그룹도 그의 미래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장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자 강태민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조문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이 아니었다. 그의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의 슬픔은 차문이 닫히는 순간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묵직한 문이 열리자 화려한 실내가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화려한 여인이 붉은 실크 가운 차림으로 와인잔을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수아, 진성그룹의 홍보팀장이자 강태민의 오랜 내연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례식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욕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며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요, 오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 윤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장례식장에서 풍기던 국화 향 대신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헤쳤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이제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어. 진성그룹은 완벽하게 내 손안에 들어왔고 너는 곧 안주인 자리에 앉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윤수아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 여자 마지막까지 오빠 발목을 잡을 줄 알았는데 유언장이라도 남겨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비웃었다. 한서연은 똑똑했지만 결국 여자일 뿐이야. 날 너무 믿었지. 내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바보 같은 여자.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와인을 부딪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선 것처럼 미래를 계획했다. 이 사회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
거슬리는 임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진성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어떻게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값비싼 샹들리에의 크리스털을 떨리게 할 만큼 펜트하우스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축배를 들던 강태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화면을 힐끗 쳐다봤다. 발신자 표시 없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보통 같았으면 무시하고 삭제했을 스팸 메일이겠지만 강태민 씨에게 한서연이 보냅니다. 라는 제목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장난이겠지. 누군가 악의적인 장난을 치는 걸 거야.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이메일을 열었다. 이메일에는 짧은 동영상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자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서연이었다. 오늘 아침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으로 마주했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그의 아내. 하지만 영상 속의 그녀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창백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얼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차가운 눈빛. 영상 속의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카메라를, 아니, 강태민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세상의 어떤 비명보다도 더 공포스러웠다. 시간이 영원처럼 흐르는 것 같았다. 강태민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얼음장 같던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왔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섬뜩한 목소리로, 여보, 나 없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네. 그 순간 강태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가 들고 있던 와인잔도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윤수아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방금 그 한마디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강태민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붉은 와인의 흔적이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축연의 분위기를 잔혹하게 지워버렸다. 윤수아는 강태민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산산조각 난 휴대폰 화면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한서연이 그 섬뜩한 미소를 지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끔찍한 장난을 치는 건데? 윤수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강태민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억지로 결론 내렸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었다. 이것은 분명 고도로 계산된 심리 공격이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화면 속 한서연의 눈빛은 비웃는 듯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순간 강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의 눈에 점차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악랄한 계략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즉시 그의 수족이자 진성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나왔다. 최 이사,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와. 그리고 우리 회사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소집해. 지금 당장. 몇 시간 후 진성그룹의 핵심 보안 인력들이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 모였다. 최 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부서진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초조하게 담배를 태웠다. 윤수아는 곁에서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마침내 팀장급 요원 한 명이 땀을 닦으며 강태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회장님, 이메일의 출처를 추적해 봤습니다만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이메일은 전 세계 수십 개의 경유 서버와 다크웹을 거쳐 발송되었고 모든 로그 기록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었다. IP 주소를 역추적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가상의 벽에 부딪혔다. 영상 파일 자체에서도 어떠한 메타데이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처럼 완벽하게 깨끗했다. 요원은 말했다. 이건 개인이나 일반 해커의 소행이 아닙니다.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기술입니다. 완벽한 유령입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강태민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국가정보기관 수준이라고? 도대체 누가? 이사회에서 자신을 몰아내려는 늙은 여우들? 아니면 호시탐탐 진성을 노리는 경쟁그룹? 수많은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한서연의 얼굴과 겹쳐지지는 않았다. 그의 아내는 죽었다. 시신을 직접 확인했고 화장하는 것까지 두 눈으로 지켜봤다. 이건 그녀일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 시각 서울의 어느 낡은 인쇄 공장 지하 강태민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공간에 한서연이 있었다. 거대한 인쇄기들이 멈춘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곳. 그 아래 숨겨진 벙커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망, 주식 시세, 그리고 강태민의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인 조민준이 있었다. 그는 과거 NIS 요원 시절 작전 중 위험에 빠진 그를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인연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고 그녀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눈을 떼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누님, 강태민이 보안팀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일 겁니다. 제가 만든 그림자는 그들이 평생 추적해도 꼬리조차 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한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익명의 주식 투자 포럼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시작이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돌멩이를 던져서 잔물결을 일으킬 때가 됐어.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만들어야 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녀는 조민준에게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한 곳의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넘겼다. 그것은 회계장부를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조작이었다. 조민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가상 신분을 만들어냈고 그중 하나를 이용해 주식 포럼에 글을 올렸다. 진성 바이오의 4분기 실적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과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글은 전문가의 분석처럼 정교하고 논리정연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합리적인 의문제기였기에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투자자들이 댓글을 달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조민주는 또 다른 가상신분으로 나타나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한 경제 전문 블로거가 이 주제로 글을 썼고, 곧이어 인지도가 낮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진성그룹 자회사 회계 조작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를 내보냈다. 진성그룹 본사 강태민의 집무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했다. 최 이사로부터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 보고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회계 조작이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리고 진성바이오는 한서연이 죽기 직전까지 관심을 보였던 자회사였다. 우연일까? 강태민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동영상 속 한서연의 얼굴과 인터넷에 떠도는 의혹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가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적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저 장난이나 협박일 거라 생각했던 동영상은 사실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음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하 벙커의 서늘한 공기 속 한서연은 수많은 모니터 중 하나에 떠 있는 진성 바이오의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소문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미미하지만 분명한 하락세가 그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성 바이오, 그 이름은 그녀의 뇌리에 밝힌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았다.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해지며 그녀의 의식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6개월 전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의 한서연은 국정원 최정예 요원 블랙 로즈가 아닌 진성그룹 강태민 회장의 아내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위험하고 치열했던 삶을 스스로 봉인했다.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내조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임무라 믿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교계 파티에 참석하고 자선 활동을 주최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 황금빛 세장 속에서도 한 번 요원의 감각은 죽지 않고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 텄다. 한밤중에 서재에서 몰래 통화하는 남편의 모습, 평소와 달리 복잡한 암호가 걸린 노트북 폴더, 그리고 진성바이오의 외딴 연구시설로 향하는 그의 잦아진 출장. 강태민은 그저 스트레스가 많은 사업상의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빛에서 스치는 미세한 불안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요원 시절 몸에 밴 습관처럼 그녀는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과거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의 노트북 보안을 뚫었다. 그 안에서 그녀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획기적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갈수록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숨겨진 하위 폴더에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옆에는 사망, 심각한 부작용, 기록 폐기와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 연구원과 강태민의 화상회의 녹화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서 연구원은 약물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고하며 임상시험 중단을 간청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든 실패 기록은 삭제하고 성공한 데이터만 부풀려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어떻게든 식약처 허가를 받아내야 해. 방해되는 자들은 조용히 처리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그녀는 강태민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진성 바이오의 신약 개발 윤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의도를 떠보기 위함이었다. 그 순간 강태민의 온화한 미소 뒤로 스쳐 지나간 섬뜩한 살기를 그녀는 보았다. 그는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한서연은 직감했다. 자신이 그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혼이나 법적인 폭로는 불가능했다. 그의 권력과 네트워크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었다. 살아남아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했다. 죽음을 위장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연락망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조민준. 과거 국정원 해외 비밀 작전 중 팀의 막내였던 민준이 적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모두가 철수를 명령했지만 그녀는 혼자서 적진으로 다시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었다. 그때부터 조민준에게 한서연은 단순한 팀장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조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수년 만에 걸려온 그녀의 전화에 놀랐지만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한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태민의 죄악,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 조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누님, 무엇을 하면 되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첫째,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재벌가 아내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비통에 잠긴 남편이 부검을 거부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둘째, 실행 방법. 한서연은 국정원에서 알게 된 특수 약물을 떠올렸다. 심장마비와 동일한 증상을 유발한 뒤 수시간 내에 체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약물이었다. 셋째, 공범. 조민주는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는 의사 한 명을 찾아내 매수했다. 그는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고 시신 안치 과정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작전 기지. 조민주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이 인쇄 공장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몇 주에 걸쳐 지하 공간을 개조하여 완벽한 비밀 벙커로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태민이 또다시 진성 바이오 연구시설로 1박 2일 출장을 떠난 날, 그날이 바로 D-데이였다. 한서연은 계획대로 저택의 모든 CCTV를 교란시키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직전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삶에 지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 한서연으로서의 자신을 죽이고 심판자로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꺼내 들었다. 심장을 먹게 할,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심장을 뛰게 할 약물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삼켰다. 고통이 온몸을 덮쳐오기 직전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연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주식 포럼에서 시작된 의혹은 경제 전문 블로거와 소규모 언론사를 거치며 몸집을 불렸다.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민준에게 지시했다.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건 그만해. 진짜 낚싯바늘을 던져야지. 금융감독원과 가장 집요한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조민주는 즉시 암호화된 이메일 2통을 작성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 공익제보센터로, 다른 하나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박선영에게로. 이메일의 파급력은 즉각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진성그룹에 공식적인 예비조사 질의서를 발송했고, 기자 박선영은 끈질기게 진성그룹 홍보팀에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단순한 루머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강태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강태민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사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흑색 선전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진성그룹은 깨끗하며 이번 사태는 제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압도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회의실에 앉은 늙은 여우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김진명 이사였다.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투명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강태민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들렸다. 순간 강태민이 애써 누르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부 감사라니요. 김 이사님, 지금 저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혼란을 틈타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의 폭발에 회의실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태민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김 이사를 향해 거의 비난에 가까운 hin란을 퍼부었고,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엉망으로 끝나버렸다. 그 시각 윤수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민의 불안정함은 그녀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이대로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여자로만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그날 밤 윤수아는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서 우연히 김진명 이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척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사님, 오늘 회의에서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저도 회장님이 걱정됩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부쩍 예민해지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신 것 같아서. 그녀는 강태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하며 김 이사의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의 전략은 정확했다. 김 이사는 강태민에게 모욕을 당한 터라
그녀의 말에 쉽게 동조했다. 윤수아는 그의 술잔을 채워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진성그룹은 회장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고 회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저 회사가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야망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회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유능한 인재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김 이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던진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텅 빈 회장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실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배신감과 불안감이 그를 잠식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부서진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그날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한서연은 여전히 그를 비웃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저 여자였다. 죽어서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아내의 망령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술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공허한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윤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그에게는 위로가, 자신의 편이 있다는 확인이 절실했다. 전화기 너머 윤수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오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다들 오빠의 능력을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오빠는 강한 사람이잖아. 내가 옆에서 전부 도울게. 그녀의 위로에 강태민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또 다른 칼날이 등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서연은 자신의 벙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 이사 측근을 통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을 읽으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태민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속삭임은 이제 회의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음이 되어 그의 옥자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태민의 제국을 흔들기 위한 내부 균열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한서연은 그의 심장부를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업 저승사자 박선영 기자가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녀가 진실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낚아 올릴 수 있도록 더 큰 먹이를 던져줄 차례였다. 한서연은 조민준에게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자료 중 일부를 넘겨주었다. 희생자들의 신상정보 일부와 조작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이었다. 박선영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처음 받은 익명의 제보는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으로 보였지만 두 번째로 도착한 자료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한 추악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자료의 모든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희생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수소문하고 금융 전문가에게 연락해 계좌의 흐름을 분석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벙커에서 박선영 기자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민준이 물었다. 누님, 검찰에 바로 넘기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검찰은 절차와 증거를 따지지만 그 과정에서 강태민이 손을 쓸 시간이 생겨. 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기자는 달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움직일 수 있지. 박선영 기자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맹견이야. 그녀가 이 사건의 선봉장이 되어줄 거야.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박선영의 취재가 시작되자 강태민은 즉각 위기를 감지했다. 그녀의 이름값은 익히 알고 있었다. 단순한 루머 해명 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최 이사와 프로젝트 키메라의 책임 연구원인 안 박사를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샌 거야? 누가 배신한 거지? 박선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대로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모든 걸 파기해. 연구소에 있는 모든 서류 기록은 소각하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삭제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흔적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란 말이야. 그의 명령에 안 박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수년간의 연구 데이터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범죄 기록인 모든 것을 파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 진성 바이오 연구소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안 박사와 그의 핵심 팀원들은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넣고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었다. 그들은 메인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두르는 자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안 박사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기 위해 외부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던 자료까지 지우려 했다. 그가 백업 서버에 접근하여 강제 삭제 명령을 내리는 순간 시스템은 이것을 외부의 해킹 시도로 인지했고 계약된 제3의 보안 업체에 자동으로 경고 로그를 전송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정상적인 트래픽의 흐름은 조민준의 감시망에 그대로 포착되었다. 조민준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다. 그는 즉시 한서연에게 보고했다. 누님, 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백업 서버까지 건드리는 걸 보니 보통 다급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어설픈 실수가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한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쥐가 덫에 걸리자 스스로 발버둥치며 더 깊이 올가매고 있는 꼴이었다. 강태민의 발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최 이사에게 프로젝트의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타겟은 얼마 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연구소를 그만둔 한 젊은 연구원이었다.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연구원의 집을 찾아가 거액의 돈 봉투와 함께 협박을 가했다. 자네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있는 게 좋을 거야.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지. 연구원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 이사가 떠나자마자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시골에 있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울먹이며 자신이 본 것과 방금 겪은 협박에 대해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조민준이 미리 심어놓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고스란히 한서연의 귀로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사건의 진실을 증언해줄 잠재적 증인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강태민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내는 자충수가 되고 있었다. 한편 박선영 기자의 취재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넘겨준 희생자 명단을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한 노숙자의 동생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형이 돈 많이 주는 약 실험에 참여한다며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선영은 이 비극적인 사연을 통해 차가운 데이터로만 존재하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에 피와 살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킨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될 터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허둥대며 남긴 실수들, 박선영 기자가 파헤치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공포에 찬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꼴이었다. 그가 애써 끊어내려던 실 한 가닥은 사실 그의 모든 죄악을 엮고 있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가장 중요한 실이었다. 이제 그 실이 풀리기 시작했고 추악한 비밀 전체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박선영 기자의 취재와 내부자들의 동요로 강태민의 숨통을 조여가던 한서연은 이제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전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끔찍한 심리적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그녀만의 진홍곡이었다. 그녀는 조민준에게 지시했다. 강태민의 심리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어. 이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야. 유령을 보여줄 시간이 됐어. 작전명은 도플갱어. 한서연은 조민준을 통해 자신과 외모가 매우 흡사한 무명 연극 배우를 찾아냈다. 그녀는 거액의 보수를 약속하며 비밀리에 진행되는 기업 보안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연극 배우는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후 며칠간 배우는 한서연이 제공한 영상 자료를 보며 그녀의 걸음걸이, 표정, 손짓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익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서연만이 사용하던 소수의 VVIP 고객에게만 맞춤 제작되는 니치 향수였다. 그 향기는 강태민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녀의 존재를 상징하는 감각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조민준의 감시망을 통해 강태민이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을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갖는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수세에 몰린 강태민에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바로 그 순간이 유령이 나타나기에 최적의 시간이었다. 한서연의 도플갱어는 약속된 시간에 레스토랑 바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강태민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해외 투자자들은 최근 진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주가 하락에 대해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려 애썼다. 그의 신경은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줄처럼 팽팽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무심코 바 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익숙한 실루엣,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있는 옆모습, 그리고 창밖의 불빛에 비친 머리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헛것이 보일 정도로 자신이 몰려있는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서연이었다. 죽었다고 믿었던 매일 밤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던 바로 그 얼굴. 그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중요한 계약도 투자자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투자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인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강태민은 홀린 듯 그녀를 뒤쫓았다. 잠깐만요.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여인은 듣지 못한 첫 걸음을 계속했다. 로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스쳤다. 라일락과 머스크가 오묘하게 섞인 한서연만이 사용하던 바로 그 향수였다. 강태민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서연아,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팔을 뻗는 순간 여인은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강태민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연민도 조롱도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섬뜩한 미소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강태민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의 기행에 투자자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내 아내를 봤단 말이다. 죽은 내 아내가 저 엘리베이터를 탔어. 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날 밤의 일은 다음 날 아침 경제계 전체에 퍼져나갔다. 진성그룹 강태민 회장, 정신 이상설, 투자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폭락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거의 폐인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확신했다. 한서연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꾸민 복수극이다. 동영상도 인터넷 루머도 이사회의 분열도 그리고 방금 전의 유령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그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며 발악했다.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거라며 벽지를 뜯어내고 가구를 박살냈다. 그의 광기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최 이사와 윤수아를 불러 모아 그들이 한서연과 한패가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신뢰란 없었다. 오직 편집증적인 의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윤수아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질려버렸다. 그녀는 이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자신만의 구명보트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강태민의 왕국은 이제 외부가 아닌 왕 자신의 손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파괴되고 있었다. 지하 벙커에서 한서연은 호텔 로비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강태민이 절규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강태민이 스스로를 가둔 심리적 감옥의 열쇠는 이제 온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심판의 마지막 장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선영 기자의 탐사보도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진성의 키메라, 노숙인의 피를 먹고 자란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독차지했다. 기사에는 희생자 가족의 눈물 어린 증언과 조작된 데이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분노한 시민들이 진성그룹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살인 기업 진성은 해체하라는 구호가 거리를 뒤덮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파문 앞에 검찰도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정훈 부장검사가 팀을 이끌게 되었다. 검찰은 프로젝트 키메라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며 강태민을 즉시 출국 금지 조치했다. 법의 그물망이 마침내 그를 향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대한민국 정재계를 마쿠해서 움직이는 거물, 박진태 회장은 자신의 한옥 저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자 강태민을 후계자로 키워낸 장본인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정한 소유주도 바로 그였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강태민의 정신적 붕괴와 대중의 분노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는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찻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민은 이제 끝났네. 스스로 무너졌어. 꼬리를 잘라야지.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은 강태민 개인의 과욕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만들게. 그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벌어진 비극이라고 포장해. 관련된 모든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아들처럼 아꼈던 후계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장기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배신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준비되고 있었다. 윤수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뉴스를 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강태민과 진성그룹이라는 배는 이미 침몰이 확정되었다. 이제는 자신만이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침실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만약을 대비해 모아온 보험이 들어 있었다. 바로 강태민과 박진태 회장의 범죄 증거들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였다. 그 안에는 강태민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대화 녹음 파일, 삭제되기 전에 프로젝트 키메라 원본 데이터, 그리고 박진태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강태민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의 사랑이 아닌 그의 자리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정훈 부장검사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강태민과 박진태를 한 번에 올가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정훈 검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맛보기로 보여준 녹취록의 내용을 듣고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수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주었던 남자의 등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배신은 강태민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었다. 그 시간 강태민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박진태 회장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여 윤수아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회사를 위해 변호사들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그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 갇힌 왕이었다. 하지만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충신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그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 밧줄을 당기는 이들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에서 육중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이정훈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수아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다 끝났어. 태민 씨, 난 그냥 내가 살 길을 찾았을 뿐이야. 전화가 끊겼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수사관들이 집안을 헤집는 소음 속에서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스승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한서연이 설치한 거대한 덫이 마침내 그의 목을 완전히 조여왔다. 검찰 조사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감금된 신세가 되었다. 윤수아의 배신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차고 넘쳤고 유죄 판결은
시간 문제였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자신의 몰락을 다룬 뉴스를 강박적으로 시청했다. 화면 속에서 그를 비난하는 전문가들과 배신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증오는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듯했다. 술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있던 어느 날 새벽,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의 파편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몇 년 전 한서연과 함께 차를 타고 낡은 공업지대를 지나던 때였다. 그녀는 폐허가 된 인쇄 공장 하나를 가리키며 알 수 없는 말을 했었다. 저곳은 모든 것이 잊힌 곳이지만 모든 것을 기록할 수도 있는 곳이야. 당시에는 그저 그녀 특유의 알쏭달쏭한 말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보와 기록을 다루던 국정원 요원이었던 그녀, 잊힌 곳, 기록하는 곳,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찾았다. 마침내 그녀의 둥지를 찾아냈다. 복수심이 그의 혈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알코올마저 태워버렸다. 그는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어버리고 감시하던 경호원들을 따돌린 채 지하 주차장에 숨겨둔 차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서랍 속에 불법으로 숨겨두었던 차가운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인쇄 공장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만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꾸민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그녀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한다. 밤의 어둠이 내린 인쇄 공장은 거대한 괴물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공장 주위를 샅샅이 뒤져 숨겨진 지하 벙커의 입구를 찾아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에는 그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 복잡한 서버 장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한서연이 그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민준이 그녀를 보호하려 앞을 막아섰지만 그녀는 손짓 하나로 그를 제지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와 그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그녀에게 겨눴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모든 걸 다 줬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한서연은 총구 앞에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모든 걸 줬다고? 당신은 나에게 황금으로 된 새 장을 줬지. 그리고 그 새 장 뒤에선 사람들을 죽이는 도살장을 만들었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들을 이용해 그의 죄악을 하나씩 상영하기 시작했다. 그가 안 박사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던 화상회의 영상, 프로젝트 키메라 희생자들의 처참한 사진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 날 밤 윤수아와 함께 축배를 들며 그녀를 모욕하던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들은 어차피 사회의 버러지들이었어. 더 위대한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회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추악한 자기 합리화에 한서연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같은 건 없었어. 오직 당신의 괴물 같은 탐욕만 있었을 뿐이야. 당신은 그들만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도 함께 죽였지. 난 죽음에서 돌아온 게 아니야, 강태민. 내 안에 남아있던 당신에 대한 마지막 조각까지 내 손으로 땅에 묻었을 뿐.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믿고 있던 모든 세계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짐승 같은 절규를 터뜨리며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벙커 안을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그녀를 빗나가 모니터 한가운데를 박살냈다. 그가 다시 총을 겨누려던 순간 조민준이 그에게 몸을 날려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벙커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터져나가듯 열리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조민준이 강태민이 도착한 순간 이미 비상 버튼을 눌렀던 것이다.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강태민의 가슴을 겨눴다. 총 버려. 당장 총 버려. 그는 허망하게 손에서 총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더러운 공장 바닥에 수갑이 채워지는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하고 나약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그의 처참한 뒷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총알이 밝혀 거미줄처럼 금이 간 모니터 화면에 머물렀다. 그것은 마치 강태민의 부서진 세상이자 두 사람의 파괴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마침내 괴물은 우리 안에 갇혔다. 강태민의 체포 이후 진성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덮은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사건은 곧장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고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민의 모든 시선이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세 명의 인물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듯한 강태민, 마지막까지 오만한 표정을 잃지 않는 박진태 회장, 그리고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윤수아였다. 검찰 측의 논고는 날카롭고 집요했다. 이정훈 검사는 한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들과 윤수아가 넘긴 결정적인 내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죄를 하나씩 벗겨나갔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인간적인 실체를 세상에 고발하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했다. 특히 희생자 중 한 명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열하며 형의 마지막을 증언했을 때 법정 안은 숙연한 침묵과 분노로 가득 찼다. 피고인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강태민은 재판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한서연이 꾸민 음모라며 발악했고 자신을 배신한 윤수아와 박진태 회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연민과 세상을 향한 증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추한 모습은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심마저 걷어가게 만들었다. 반면 박진태 회장은 노련했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까지도 자신은 강태민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경영상의 책임만 있을 뿐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수아가 제출한 그와의 비밀 대화 녹취록이 재생되는 순간 그의 포커페이스는 무너져 내렸다. 녹취록에는 그가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의 가장 큰 변수는 윤수아였다. 그녀는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참고인에 가까운 증인으로 법정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강태민의 사랑에 눈이 멀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연기했다. 그녀의 소름 끼치는 연기는 배심원단의 동정심을 자극하는데 일부 성공했지만 그녀의 위선적인 눈물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다. 한서연은 단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불필요한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었다. 대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와 상세한 진술서가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정의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심판을 원했고 그 심판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터였다. 마침내 운명의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태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죄, 증거를 인멸하고 사법체계를 기만한 죄 등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이건 무효야. 한서연을 법정에 세워. 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결국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퇴장당했다. 제왕의 마지막은 더없이 비참했다. 피고인 박진태, 배후에서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조종한 죄를 물어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진태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윤수아의 차례였다. 피고인 윤수아, 범죄에 가담한 죄는 무거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녀는 감형에 안도하는 듯했지만 법정을 나서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중의 싸늘한 시선과 배신자라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법의 감옥에서는 곧 풀려나겠지만 사회적인 감옥에서는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진성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박선영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후속 기사를 썼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조각들이 부서졌다. 그렇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와 슬픔이라는 조각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세상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한서연은 법적으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망 신고를 철회하고 신분을 복원하는 과정은 복잡했지만 진성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몇 달 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밝힌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그녀의 정체성이었지만 기쁨보다는 낯설고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다시 숨어들지 않았다. 대신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뒷수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로서 상속받게 될 모든 재산을 거부했다. 피로 얼룩진 돈을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변호인단을 통해 강태민과 박진태 회장에게서 환수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대부분을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돌리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서연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장은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는 수많은 언론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 위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키메라 진실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프로젝트 키메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녀는 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가족들을 위한 평생 생활비 지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었다. 그녀는 괴물이 남긴 추악한 유산을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유산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그녀는 조민준과 함께 텅 빈 지하 벙커를 정리했다. 한때 그들의 심장이자 전쟁터였던 공간은 이제 멈춰버린 기계들만이 남은 채 고요했다. 조민준이 물었다. 누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저녁 노을을 보는 그런 삶. 길었던 전쟁의 끝에서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영광이 아닌 소박한 일상의 평화였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다. 조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좋은 곳에 쓰겠다며 비영리 단체를 돕는 보안업체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한서연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의 가장 완벽했던 조력자이자 충실했던 동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 대신 새로운 책임감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그녀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향했다.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다.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남편을, 자신의 이름을, 과거의 삶 전체를 잃었다. 이것은 결코 행복한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의무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새겨진 상처들을 보듬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바닷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여명이 어두운 수평선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다. 차가운 밤의 공기가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돌아보지도 작전 상황실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광활한 수평선 너머 새롭게 시작될 미래를 향해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강태민은 교도소 독방에서 완전히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죽은 아내의 환영에 시달리며 홀로 비명을 질렀다. 박진태 회장은 감옥 안에서 조용히 병사했다. 그의 거대했던 제국은 이제 역사책의 한 줄로만 남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윤수아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지만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같은 시간 키메라 진실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장. 프로젝트 키메라. 희생자의 아들이었던 한 소년이 의과대학 합격증과 함께 장학증서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 박선영 기자는 그 모습을 기사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객석 가장 뒷자리에서 한서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진실의 유산은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내고 있었다.